새벽 5시 한도윤은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50년 넘게 기차 기적소리에 맞춰 살아온 몸이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들어야 할 기적소리도 운전해야 할 기관차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석 달 전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잠든 아내 순자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텅 빈 집안은 적막했고 벽시계만이 째깍째깍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또 새벽인가? 혼잣말이 작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요즘 도윤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찾아오던 동네 사람들도 걱정하며 전화하던 자식들도 이제는 뜸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도윤만이 시간이 멈춘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때우고 도윤은 미뤄두었던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사용하던 서랍장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세월 묻은 화장품들, 손때 묻은 폐물들, 아껴 모아둔 손수건들,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칸에서 낡은 과자통을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도윤이 알고 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신혼시절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런데 맨 아래 한 장의 사진이 도윤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순자가 벚꽃나무 아래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남자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순자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도윤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의심? 질투? 아니면 단순한 궁금증? 5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도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순자야, 너는 내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사진 속 순자의 미소가 도윤이 아는 그 미소와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밝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시계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이 집이, 이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지은 추억들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니? 대체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거야? 도윤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순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낯선 남자 역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도윤이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도윤은 여전히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위에 이제 의문과 불안이 겹쳐졌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나며 가져간 비밀이 이렇게 그의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오랜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15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확함마저 무의미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지만 도윤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사진을 베개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젊은 순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순자가 자주 다녔던 곳들을 떠올려 보며 혹시 누군가 그 남자를 알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의 카페였습니다. 들꽃향기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순자가 유독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차를 마시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순자는 항상 거기 할머니가 내려주시는 차가 특별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그저 여자들의 취향이려니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도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아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다니.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순자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도윤 씨, 오랜만이네요. 순자 씨는 어디 계세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순자 씨가 그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할머니는 도윤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나온 남자분을 아시나요? 순자 물건을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나 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남자분, 정혜수 씨 아닌가요? 도윤의 손에서 찻잔이 떨렸습니다. 정혜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정혜수요. 정말 혜수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가끔 혜수 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옛날 친구 이야기를. 도윤은 할머니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수? 그는 도윤의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철도청에 들어가 기관사의 꿈을 키웠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당시 혜수는 도윤보다 먼저 승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 휘말렸고 도윤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해를 받을까봐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국 혜수는 철도청을 떠나야 했고 두 사람의 우정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혜수 씨를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할머니의 질문에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순자에게 혜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순자가 혜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가끔 그분이 잘 지내시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가 혜수를 걱정하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카페를 나서며 도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진 속 순자와 혜수의 미소가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 그리고 그 친구와 아내 사이에 알 수 없는 관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가 떠난 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해수와 함께 꾸었던 꿈들, 그리고 그 꿈을 저버린 자신의 모습.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만큼은 알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해수를 찾아야겠다고, 40년의 침묵을 깨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아내의 방을 정리하다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순자의 글씨체가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다이어리를 열기를 망설였습니다. 평생 아내의 일기를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79년 4월. 순자의 20살 때 일기였습니다. 도윤과 만나기 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오늘 도윤이의 친구 혜수를 만났다. 정말 좋은 사람 같다. 도윤이가 혜수와 함께 전국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덩달아 설렜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해수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여행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니. 페이지를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혜수가 도윤이를 정말 아끼는 게 보인다. 두 사람이 함께 기관사가 되어 전국을 누비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할 때 혜수의 눈이 반짝였다. 나도 모르게 그들의 꿈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해수와 함께 세웠던 거창한 계획들. 기관사가 되면 전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언젠가는 둘이서 기차 여행을 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계속 읽어가다가 도윤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6월 항목 사이에 기차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1979년 7월 15일 서울에서 경주행 무궁화호 열차표였습니다. 표에는 좌석 번호가 2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다이어리의 해당 날짜를 찾아보았습니다. 7월 15일. 오늘 혜수와 도윤이가 경주로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윤이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이 취소되었다. 혜수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도윤이는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도윤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런 호출을 받아 부모님을 뵙겠다며 경주행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혜수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분명히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그 후로 둘 사이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순자가 이 기차표를 가지고 있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답이 나왔습니다. 혜수가 혼자서라도 경주에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너무 쓸쓸해 보여서 용기를 내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혜수는 처음엔 놀랐지만 고마워했다. 도윤이는 모르는 일이지만 혜수의 꿈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자신 대신 혜수와 경주 여행을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르게. 다이어리를 더 읽어가자 그날의 여행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 첨성대에서 나눈 이야기, 혜수가 들려준 기관사의 꿈.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혜수가 말했다. 도윤이가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혜수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언젠가
세 사람이 함께 다시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와 혜수가 자신을 위해 했던 배려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그들은 이미 도윤보다 훨씬 성숙했던 것입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수는 좋은 사람이다. 도윤이가 그런 친구를 두었다는 게 부럽다. 우리 세 사람의 우정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우정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비겁함 때문에. 도윤은 기차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랗게 바랜 표 위에는 40년 전의 꿈과 약속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와 혜수가 시작했던 그 여행을 자신이 이어가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먼지 쌓인 카메라를 꺼내고 40년 된 기차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기차를 타고 경주로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미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친구를 찾기 위해. 새벽 첫 기차를 타고 경주에 도착한 도윤은 역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역사는 새로 지어졌고 주변 풍경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가 도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혜수야, 내가 왔다. 도윤은 40년 전 기차표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순자와 혜수가 함께 걸었을 길을 상상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목적지는 불국사였습니다. 순자의 일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불국사 입구에 이르자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오랜만에 꺼낸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다보탑 앞에 서자 40년 전 순자의 일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혜수가 이곳에서 도윤이를 생각하며 사진을 찍었다. 언젠가 셋이 함께 와서 더 많은 사진을 찍자고 약속했다. 도윤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도윤이 돌아보니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카메라를 만져서. 사진 찍어드릴까요? 혼자 여행 오신 것 같은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러 온 게 아니라. 젊은 여성은 지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작가를 꿈꾸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낡은 카메라를 보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이 카메라 정말 오래된 거네요. 필름 카메라잖아요. 요즘 보기 힘든데. 50년 전에 샀습니다. 기관사 일하면서 전국 구경할 때 쓰려고.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관 사셨어요? 우와, 정말 멋있는 직업이었겠어요. 그럼 전국 여행 많이 하셨겠네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결국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이번이 퇴직 후 첫 여행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지민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윤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순자와 혜수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아내는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 남자는 제 옛 친구입니다. 40년 전에 연락이 끊겼는데, 지민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시고 이분이 할아버지 친구분이세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사진에 안 계세요? 그게 도윤은 40년 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혜수와의 우정, 취소된 여행, 그리고 순자가 대신 동행했던 일까지. 지민은 도윤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구분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와서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그럼 지금이라도 찾아서 사과하시면 되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도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거 아니에요? 지민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뭘요? 이 여행을 기록으로 남겨드릴게요. 할머니와 친구분이 갔던 곳들을 따라가면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모아서 혹시 나중에 친구분을 찾으시면 보여드릴 수 있게.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할아버지 이래 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찍을 게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어요. 지민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도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배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죠. 좋은 작품 소재를 만났네요. 그렇게 72세 할아버지와 26세 사진작가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지민은 도윤에게 존댓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도윤은 젊은 여성과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민은 도윤이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운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고, 도윤은 40년 전 순자와 혜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예요. 이런 우정과 사랑이 있다니. 지민의 말에 도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 덕분에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과 함께 경주에서 이틀을 보낸 도윤은 혜수의 더 구체적인 행적을 찾기 위해 다른 도시들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일기에 언급된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두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대구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순자의 일기에서 혜수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언급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의 교회는 겉보기에도 수십 년의 세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목사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신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정혜수라는 분인데. 목사님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 혜수 형님.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은인이시죠? 은인이요. 네, 20년 넘게
이 교회 아이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매달 빠짐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가끔 직접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도윤은 놀랐습니다. 혜수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직접 후원해 주신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순자라는 분이 형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도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자요. 한순자 말입니까? 네, 맞아요. 그분이 혜수 형님은 몸이 불편해서 직접 올 수 없다며 대신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20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지민이 도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이 가끔 편지도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에 혜수 형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형님이 젊었을 때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는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네. 순자 집사님 말씀으로는 40년 전에 혜수 형님이 큰 희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희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순자가 보낸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순자 집사님이 혜수 형님에 대해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혜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40년 전 그분이 저질러야 할 이유도 없는 일을 대신 책임지셨어요. 제가 젊은 시절 무모하게 저지른 일 때문에 도윤이가 곤란해질 것을 보고 자신이 모든 걸 뒤집어 쓰셨습니다. 도윤이는 지금도 그 일을 모릅니다. 혜수님이 평생 침묵하셨거든요. 도윤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음 편지를 읽었습니다. 혜수님이 철도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도윤이와 연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도윤이까지 피해를 볼까봐 혜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혜수님은 주저없이 저를 도와주셨고 결국 그 일로 인해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혜수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순자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혜수님은 평생 혼자 사셨어요. 저와 도윤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면서요. 이제라도 진실을 도윤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혜수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윤이가 괜히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실 수 있는지. 도윤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혜수 형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순자 집사님이 돌아가신 후로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오해하고 있던 친구를, 자신과 순자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가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지민이 조용히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혜수 할아버지를 꼭 찾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풀어드릴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여행이 아니라 감사를 전하는 여행으로. 교회에서 혜수의 행적을 더 자세히 알아본 도윤과 지민은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혜수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부산의 작은 아파트 주소를 얻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혜수는 한 달 전부터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없어서 혼자 투병하고 계시대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친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니. 순자의 편지에서 혜수님이 평생 혼자 사셨다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병원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미뤄왔던 만남을 이제 와서 갑자기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혜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민의 격려에 도윤은 천천히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혜수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7층 701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윤의 심장은 40년 전 청년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7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701호 앞에 서자 도윤의 다리가 굳어졌습니다. 문 유리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침대 위의 모습. 야위고 작아진 몸이지만 분명히 혜수였습니다. 도윤은 1시간 넘게 복도 의자에 앉아 병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얼굴로 들어가겠어요.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아시잖아요. 혜수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했는지도 알고요. 지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오해가 아닌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자신과 순자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도윤은 일어서서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다시 하려다 말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하지만 여전히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과 병마가 깎아낸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수야. 나야. 도윤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아팠구나. 도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 말 하지 마. 순자 누나 장례식에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 갔어. 미안해.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 장례식을 어떻게 알았어? 20년 넘게 연락하고 지냈거든.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도 보내주고 편지도 자주 써주고.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자와 혜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있었다니. 혜수야, 나는 40년 동안 너를 오해했어. 뭘 오해했다는 거야? 순자한테서 들었어. 우리를 위해 내가 희생한 걸 알았어. 혜수의 눈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순자 누나가 말했어. 편지로 알게 됐어. 혜수야, 정말 미안해. 고마워.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내겐 더 큰 기쁨이었거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차가운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혜수야, 우리 늦었지만 그때 못 간 여행 이제라도 함께 가자. 혜수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만 이제는 힘들 것 같아. 그럼 내가 대신 가서 사진 찍어 올게.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곳들 말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오해와 미안함, 그리고 변하지 않은 우정이 그 손길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면서 두 노인의 재회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 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혜수야. 평생 고마워. 그날 밤 도윤은 혜수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혜수와의 재회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을 찾아 혜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젊은 시절의 꿈들을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혜수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지만 도윤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수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도윤아, 순자 누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무슨 말? 너에 대한 걱정이었어. 너무 조용히 살고 있다고. 사람들과 멀어져 간다고.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누나가 그러더라. 도윤이가 다시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아, 노래? 예전에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기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때 너 말이야.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는 내가 혼자 있는 걸 가장 걱정했어. 다시 사람들 속에서 살았으면 한다고. 아, 혜수야, 약속해 줄래? 다시 노래하겠다고. 사람들과 연결되겠다고. 도윤은 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꼭 약속할게. 그날 밤 혜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아닌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40년 만에 친구와 화해할 수 있었고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해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도윤, 그리고 지민이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지민이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찍은 사진들로 전시회를 해보면 어떨까요? 전시회요. 네, 할머니와 해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찾아간 여행의 기록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수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노래하겠다고, 사람들과 연결되겠다고. 좋습니다. 해봅시다. 지민은 신이 나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순자와 해수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갤러리에서 사진 속의 낯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첫날에는 몇 명만 왔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전시회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40년 전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 보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순자와 해수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나이 든 분들은 도윤과 해수의 우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친구와 헤어진 일이 있어요. 이 전시를 보고 용기를 내서 연락해볼까 해요. 저는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말하지 못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방문객들이 도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시회가 열린 지 보름째 되는 날,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해수라는 분이 정혜수님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수 아저씨가 후원해주신 교회에서 자란 김민수입니다. 아저씨 덕분에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수가 도운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저씨께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해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순자의 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비로소 아내와 친구가 평생에 걸쳐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는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도윤은 방명록을 읽어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남긴 감사와 감동의 메시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해수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할아버지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와 해수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순자와 해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시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해수가 후원했던 교회의 아이들을 가끔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민과의 우정이 도윤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뻘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민은 도윤에게서 인생의 깊이를, 도윤은 지민에게서 젊음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윤은 오랜만에 고향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50년간 매일 출근했던 그 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추억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 끝에 있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기차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이 찍어준 사진 속에는 도윤과 함께 전시회를 본 손주 민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전시회를 보러 왔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족에게 있었다니. 민수는 순자 할머니와 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고 싶어요. 회사에서만 바쁘게 살지 말고. 그 말을 들으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순자와 혜수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랑과 우정의 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지민은 도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잊혀진 이야기들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아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카메라를 들자 도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찍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새로운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할머니신데 남편분을 잃고 혼자 사시거든요. 할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서. 지민의 말에 도윤은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혜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질투나 독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분도 외로우시겠네요. 만나 뵙겠습니다.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순자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슬픔이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자 도윤과 지민은 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은 40년 전 순자와 혜수가 찍었던 그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진 속 낯선 사람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 혜수였습니다. 순자야, 혜수야,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순자와 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기억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순자와 혜수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안에 살아있다.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이어가야겠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혜수도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낯선 사람은 이제 가장 친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습니다.